감사합니다. 저 지호셉입니다. 사실 진짜로 제가 주일날은 안 하는데 오늘 교회 끝나고 바로 왔어요. 교회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제가 스프링 랠리에서 했던 그 내용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로 저를 끌어당긴 힘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제 양력 여기 잠깐 나오겠지만 제가 생명과학 박사이기는 한데 원래 제 1전공은 그 글로벌 매니지먼트랑 IT였어요. 그 경영이랑 전산을 같이 전공을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당시 저 할 때는 유닉스 뭐 이런 거 하고 뭐 C 언어 배우고 하다가 C++ 언어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분 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용땡땡 교수님이라고 제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C++ 강의를 하면서 이거 이해 못하면 진짜 인간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IT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법학도 전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민법 갔다가 형법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제가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1도 모르는데 너무 학문은 재밌는데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학도 갔다가 이거저거 하다가 식품과 건강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근데 제가 카투사를 가느라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3학년 때 갔다 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미생물학이랑 유기화학 수업을 들었는데 꿈에 나올 정도로 재밌는 거예요. 꿈에 나올 정도로 재밌고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여기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너무 뭐라 그러죠? 이제 휴밀리에이트하다고 느끼시지 말고 저는 경영학을 하면서 뭔가 배우기는 배우는데 뭘 배우는 건지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경영학에서 배우던 것들이 이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을 만나면서 이 생명과학으로 재탄생되는 이 바이오 이코노미가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이 되게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생명과학에 완전 매진을 하고 주변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사실 이거 다른 데서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내용을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랑 그리고 다른 이런 이야기들로 좀 풀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영어는 잘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도 대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은 다 면제받고 그 대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3, 4를 들으라고 할 정도로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가 어느라고 거의 영어밖에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때는 영어 잘하면은 취직이 생각보다 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영학에다가 뭐 IT도 조금 했었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인턴십도 좋은데 다 잘 되고 이런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제가 3학년 1학기 때부터 생명과학 수업을 새로 시작했거든요. 새로 듣기 시작해서. 근데 그래도 이제 경영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인턴십을 썼죠. 3학년 2학기니까. 인턴십을 썼는데 좋은 데가 많이 됐었어요. 3학년 2학기 때.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여러 군데 잘 돼가지고 친구들이 다 어디 갈 거야, 뭐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인생 일대의 결정을 했어요. 나는 그 인턴십 안 가고 여기 생명과학과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할 거야. 생명과학과에서 그때 방학 2달 동안 인턴십 하면 한 달에 8만 원씩 16만 원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제 월세방이랑 이런 거 다 사비로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정말 며칠을 저를 회유를 했어요. 정말 너 또라이다.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나이가 군대 갔다 와서 휴학해서 네 나이가 몇인데 너 지금 취직해서 이거 인턴에서 취직해야지 네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무언가 끌렸어요. 저는 앞으로 내가 지금 평온하게 뭐 조금 먹고 살려면은 이 인턴십을 하고 경영학 쪽을 해가지고 그냥 취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진짜 내가 일을 하는 3, 40년의 인생을 정말 라이블리하게, 정말 힘있게, 그리고 정말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이 생명과학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명과학을 택했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을 택하고 많은 어려운 과정들, 제가 이제 석사로 30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사를. 제가 학부를 11학기를 다니고 생명과학까지 복수 전공을 끝내느라, 그리고 이제 30살에 결혼과 동시에 석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석사 월급이 40만 원이었거든요. 정말 와이프랑 둘이서 손잡고, 진짜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 잔고가 영원이라서 둘이 울었던 걸 아직도 얘기를 해. 진짜 그 정도로. 근데 그때 했던 그 결정이 사실은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그때 그런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업을 했고, 그리고 그 회사는 작년에 상장까지 해버리면서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야, 이게 너랑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넌지 모르겠어서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요셉이라는 사람이 생명과학 박사인데 생명과학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상장을 했다는데, 설마 이거 너 아니지? 제 경영학 할 때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설마 이거 너 아니지? 그거 나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랑 그런 제가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정말 학력 좋으시고, 진짜 잘할 수 있는 일 있으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 인생의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저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저도 이제 제 오늘 주일이니까 신앙적으로 저는 제가 언제나 했던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새로운 거를 선택을 하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인간이 뭔가, 인간은 왜 사는 것인가, 이 짧은 인생을,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를 보면서, 아버지가 54세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야, 인간이 인생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되게 그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느낀 게 그게 있었어요. 결국 인간은, 죄송해요. 오늘 주일이니까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언가 우리에게 태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내용 그냥 빨리 가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뤄낸 거의 모든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시간을 두려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저희를 두렵게 해요. 왜냐?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저희는 내일을 모르고, 저의 내년을 모르고, 내가 내후년에 대장암이 걸릴지, 내가 내년에 췌장암이 걸릴지,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인생은 짧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저는 공간이라는 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분이 쓴 책에 되게 좋은 문구가 딱 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심기운 곳에 꽃 피우자. 그러니까 내가 돌짝밭에 심겼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다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못 사는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딘가에 내가 심겼다면은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거기서 그냥 꽃을 피우면 된다라는 그 생각 두 가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게 깊이 했던 생각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에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응원의 메시지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심기운 곳에 내가 일단 꽃은 피우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어려운 상황들도 다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7분을 썼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갔다 오고 하면서 정말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귀한 은사님이 저희 홀자펠 교수님이세요. 제가 석박을 할 때 사실은 제가 3학년 2학기 때 그 인턴십은 돌아가신 신영길 교수님이라는 분 방으로 가서 인턴십을 했어요. 그래서 신영길 교수님, 왜냐면은 신영길 교수님이 생명과학 쪽에서도 식품과학과 미생물 쪽으로 하셨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되게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떡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떡집을 하면은 이 썩는 거, 미생물 이런 게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너무 하고 싶어서 글로 갔는데 신영길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야, 우리 학교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외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분을 보필해라. 너는 뭐 공부고 나발이고 너 영어 잘하자. 그러니까 그분 식당도 예약해드리고 그분 버스표도 끊어드리고 그래서 그분 시다발이 하라고 해서 저를 글로 강제로 보냈어요. 그분이 홀자펠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홀자펠 교수님은 저도 그때 몰랐는데 사실은 한국에 오셔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의 연방연구소, 막스루브너 연방연구소의 소장을 17년을 하시고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명예교수까지 가셨고 세계식품미생물연합의 종신회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구글 위키피디아 가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아시죠? 락토바실러스 쳐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홀자펠리아 속이에요. 2020년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금기시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미생물 속으로 붙이는 거를 금기를 깨고 저 이름을 붙인, 그러니까 미생물계에서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저 막스루브너랑 칼슐레 대학교가 끝나고 스위스 쪽에 취리 공대나 이런 데 이미 초빙을 많이 받으셨었는데 홀자펠 교수님이 인생에서 자기도 언젠가 한 번은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대요. 왜냐? 할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세요.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 오늘 주일이라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홀자펠 교수님 할아버지 선교하던 거 들어보면 진짜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1902년에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독일에 한 번 왔다 가셨대요. 그때는 아프리카에서 독일이 배 타고 왕복 1년이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던 시. 그래서 아프리카에 1902년에 선교를 하시고 홀자펠 교수님 아버지도 아프리카에 초등학교를 50개 이상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아드님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세요. 그래서 2002년에 그 아프리카 그 동네에서 홀자펠 패밀리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3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902년에 오시고 그 손주가 같은 지역의 선교사로 2002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근데 홀자펠 교수님은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한동대학교의 고 김영길 총장님이랑 제 은사셨던 그 신영길 교수님이랑 창조과학회라는 걸 같이 하면서 아시던 분인데 김영길 총장님이 불을 지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교수하러 오라는 게 아니라 선교하러 2년만 와서 봉사 좀 해달라. 한동대학교 크리스찬 대학에. 그래서 선교하러 2년을 오셨다? 지금 18년째 묶여 계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18년 동안 처음 오셨을 때부터 연봉 변화가 없으신데 지금도 연봉이 1,800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안 받으면 비자가 안 나온대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받으신 게 1,800만 원을 받고 18년째 한국에 지금 감금당해서 저랑 창업까지 하시고 지금 그래서 저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늦은 나이에 석사를 시작하면서 이 과학자로서 살면서 국제학회 가서 이제 상을 한 번만 받아도 정말 큰 영광인데 사실 제가 5년 동안 5번을 연달아 받았어요. 최우수상을. 근데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게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아메이에 출시된 마이랩이라는 제품의 가장 초창기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2011년도부터 상을 받아왔어요. 그게 추가로 연구가 더 돼서 2022년에 아메이에서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의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어요. 왜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제약으로 약을 먹으면서 병을 낳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셀트리온이나 SK바사나 셀트리온도 저희에게 투자했고 제가 서진석 의장도 만났었고 뭐 서정진 회장님도 만났었고 저희 회사도 오셨고 이런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셀트리온이 제 앞에서 걱정을 해요. 자기네가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의 걱정도 일견말이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암의 완치율이 여러분이 이 의학의 발전을 조금 큰 시야로 보시면은 사실은 이 암이라는 것도 10년, 15년 전부터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거의 정복이 다 된 전쟁이에요. 이거 전에는 에이즈였어요. 근데 에이즈도 이제 완치가 돼요. 그 전에는 홍역이었어요. 흑사병이었어요. 그 전에는 결핵이었어요. 이런 시절인데 이제 하나씩 병이 다 정복이 됐어요. 이제 하나씩 다 정복이 됐고 이제는 암도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104%예요. 무슨 얘기냐?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대장암 완치율이 97.5%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콜드 캔서라고 하는 몇몇 개,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췌장암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제는 약은 거의 다 정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셀트리온 하는 얘가 그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자기네가 돈 벌기 좋았다. 10년 전만 해도 그냥 같이 일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야, 너 얼굴색이 좀 이상하다. 병원 좀 가봐라 하면 간암 3기, 대장암 4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병원 가서 듣는 최악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사시면 내년에 당뇨 와요. 이런 얘기가 다예요. 매년 건강검진하지, 혈변 찍지, 내시경 보지, 혈액 6개월에 한 번씩 찍지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 삶의 질의 하락이 사람들의 포커스가 된 거지.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암으로 죽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보다 와, 내가 자식들에게 피해 입히면서 막 이거 뭐 치매 오고 만성 질환에 이게 요즘에 더 큰 걱정인 거지. 돌아가시는 걱정은 이제는 의사들이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진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과정이 없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너무 깊으니까 오늘 거기까지 깊이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엇을 봤냐? 슈퍼 컨트롤 또는 슈퍼 리스폰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과학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희도 지금 아산병원이랑 서울대병원이랑 과기부에서 55억짜리 과제를 받아서 저희랑 세 군데가 같이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난치병 치료제가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근데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정말 희귀하고 귀한 51명의 사람을 찾았어요. 이분들은 연세도 정말 많으시고 평생을 독한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피셨는데 폐가 아직도 애기 폐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간극장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거의 100세 된 꼬꼬 할머니인데 허리 요 정도 굽으시고 괭이 들고 밥 매러 가시고 정말 정정하신데 하루에 담배 2갑 피고 소주 3병 드시면서 진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병원들이랑 같이 찾아가지고 그분들의 똥을 받아요. 근데 그 똥이 진짜 금똥이에요. 황금똥이에요. 왜냐? 그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해주면은 쥐한테 그 똥을 이식한 다음에 쥐를 스모킹 챔버라고 미안하지만 그 담배 연기가 자욱한 챔버에다 하루 종일 넣었다 빼도 폐가 하나도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COPD가 걸린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지는 바로 폐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게 뭐냐? 그 할머니 똥 속에 있는 미생물이 폐를 보호하는 물질을 만드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울증 환자의 똥을 쥐한테 이식하면은 쥐가 우울증이 걸려요.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요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메이도 이런 내용을 아메이가 그 어느 회사보다도 일찍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창업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2016년 말 2017년 초에
저희가 그 CJ 쪽 그 유산균을 다 개발해 줬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논문이 다 나갔어요. 그 당시에 CJ에서 그 유산균을 개발하시던 분이 이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17년 초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글로벌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우리 본사에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냐? 그때만 해도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아주 우주 같은 얘기고 유산균 기술만 찾고 있었어요, 다들. 락토핏 뭐 이런 거. GQ랩, 락토핏, 바이오 유산, 다 이것만 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개발할 생각만 했지 진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거를 연구하는 기업은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성에 안 차서 저희가 창업해서 스스로 하기 시작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자기네 본사에서 찾고 있는데 세미나 해달라. 그러고 간 게 아셈타워 29층이었어요, 그 당시에. 갔더니 이제 아메이 본사에서 부사장급이랑 오셔서 폴 시라랑 뉴트리라이트 부사장인가 그러셨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몇 주 있다가 아메이 코리아 임원이 연락이 오더니 그 연사료 주겠다. 세미나 진짜 너무 좋았다.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갔다 해서 연사료 주겠다 해서 저도 그 당시에도 이제 발표하면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연사료 달라고 그랬더니 연사료로 3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3만 불이면 4,500만 원이에요. 1시간 발표했는데 1년치 연봉이 들어온. 그래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대신 6개월 동안 이거 내용 아무데도 발표하지 말아달라. 자기네만 검토하겠다. 그러고 나서 6개월 검토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을 당신들 어차피 신약 개발할 거니까 약 조금 마음대로 하시라. 우리한테 식품이랑 건강기능성 식품 독점을 달라 해서 20년 독점을 드렸어요. 그 당시 아메이에다. 근데 여기도 전후 사정이 많아요.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사이언스 레벨 커버할 곳은 아메이밖에 없다라고 봤어요. 제가 좀 이따 그건 설명드릴게요. 근데 20년 독점을 드리고 나서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러지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여기저기 발표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발표 그 6개월 지나고 나서 CJ 갔더니 CJ에서 바로 회사에다 투자하겠다고 해서 10억을 바로 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모레 가서 발표했더니 아모레도 방판 조직이 있잖아요. 아모레 거기 본부장이 이거 우리 회장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 좀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회장님이 그 검은색 벤츠 엄청 큰 거 타고 오셨어요. 저희 회사 진짜. 그러고 발표했더니 아모레가 55억을 투자했어요. 저희 회사에다. 그 셀트리온 본부장 만나서 얘기했더니 우리 의장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서진석 의장 바로 만나서 셀트리온 저희한테 투자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직전에 아메이가 이걸 낚아채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랑도 못해요. 지금 아메이만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아메이가 얼마나 해안이 빨랐는가.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거를 타개하고 여기로 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인간극장 나오는 할머니처럼 슈퍼 컨트롤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 과학자들이 전부 다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0년대 이게 빌 클린턴 진짜 옛날이죠. 빌 클린턴 나와서 인간 유전자를 해독을 해서 치료제가 몇 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는 이 유전자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딱 끝나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했을 뿐이다 라고 다들 떠들 정도로. 왜냐? 그러니까 인간의 헬스케어라고 하는 인간의 건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먹는 거에서 시작해요. 근데 잘 먹는다고 건강할 거면은 그게 비밀인 거예요. 잘 먹는다고 건강할 거면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소말리아도 아니고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 유전자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학자들은 인간 유전자 안에 특정 유전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거를 분해해서 우리 혈액으로 넣지를 못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휴먼 게놈 끝나고 나니까 프로젝트 끝나고 나니까 인간한테 원래 다 없어요. 진짜로. 이게 저희가 오늘 브로콜리 드셨죠? 상추 먹었죠? 현미밥 먹었죠? 보리밥 먹었죠? 쌀밥 먹었죠? 음료수 마셨죠? 그 안에 탄수화물이 엄청 많잖아요. 야채류 안에도 온갖 셀룰로즈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연계에는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케미칼, 화학적 구조가 수백억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나
인간이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 인간 유전자 안에 몇 개 정도 쪼갤 수 있을까요? 6개예요, 6개. 6개. 미생물 한 마리가 몇 개 쪼갤 것 같으세요? 200개가 넘어요, 미생물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인간은, 여러분은 이거를 제가 뭐 돈가스 집을 비한 게 아니라 제 꿈이 돈가스 집 사장이거든요. 제가 돈가스 집에서. 근데 인간은 돈가스 집 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튀기고 돈 받고 배달 다니고 재료 사오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대기업이에요. 회장님이에요. 여러분이 컨트롤을 하는데 그 밑에 박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들과 같은 엄청난 인재들을 누가 얼마나 인재의 풀을 잘 가지고 있느냐가 내 대기업이 얼마나 잘 커나가는가의 문제인 거지, 내 사장님 혼자 배달하고 재료 사오고 튀기고 그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은 15살도 못 넘기고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살 거면은. 그렇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메인테인이 안 된다라는 거를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본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엑스포점이다, 엑스포점. 그래, 유전자와 엑스포점의 결합이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구나. 엑스포점은 뭐냐? 인바이로먼털 익스포저. 그래,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도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건강하게 사는데 한 명은 더러운 공기 마시고 더러운 물 먹고 영양제 못 먹고 하면 한 명은 건강하지 못한 거고 한 명은 건강한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바로 한계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아메이가 얼마나 빨랐냐 하면은 이 익스포점 연구를 2014년이니까 12년 전에 스탠포드에다 1,000만 불을 주면서 뉴트리 라이트가 엑스포점 연구를 시작해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과학계나 과학자들도 2018년, 19년 들어서서야 엑스포점 연구를 하는데, 아메이가 스탠포드에다 1,000만 불을 주면서 엑스포점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 엑스포점 연구의 결과물이 뭐냐?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또다시 엑스포점 연구를 하면서 뭐를 알게 됐냐? 엑스포점의 한계를 봐버린 거예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 두 명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게 된 거고, 이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면은 저 둘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 유전자가 100% 똑같대요. 그리고 같은 집 살아요.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는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 됐고 한 명은 마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과 유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인 거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 여자분의 똥을 쥐한테 이식해주고 저 마른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해주고 쥐들을 똑같은 밥 주면서 똑같은 물 먹이고 살면은 쥐가 피노타입이 그대로 나와요. 비만인 사람 똥 이식받은 쥐는 비만이 되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COPD 똥 이식받은 사람은 COPD 걸리고 아닌 사람은 아니, 우울증 걸린 사람 똥 이식받은 사람은 우울증이 걸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중추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빌 게이츠, 뭐 구글 이런 데서 다 나와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비밀을 파헤치고 나면은 드디어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아메이는 거의 국가 차원의 연구보다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이른 수준으로 이미 타겟팅을 하고 들어간 게 아메이라는 회사가 가진 파워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년의 독점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아메이랑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런 수준의 연구는 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또 아메이 분들 계시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아메이는 그 당시에 제가 느낀, 아메이 분들 죄송해요.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아메이가 약간 호구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랑 제가 일동, 종근당, CJ 다 했거든요. 저희 아모레 다 했는데, 한국은 약간 5억 넣으면 내년에 7억 뽑아야 돼요. 3억 넣으면 내년에 5억 뽑아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 주구장창 돈만 넣어. 뽑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은 야, 아메이랑 하면 그래도 연구할 만 하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아메이의 스타일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는 게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 약간 미국 느낌? 되게 강대국 느낌? 그냥 자원이랑 이게 있다 보니까 엄청난 걸 넣어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거를 만들어서 시장을
거의 독과점으로 끌고 가버리는 게 아메이의 전략이라는 걸 느꼈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말에 저하고 이제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 분들이 있으세요. 그 종근당 연구소장님도 저랑 되게 친한 분들이고, 뭐 CJ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모여서 서로 세미나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왠지 알 텐데, 되게 친한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야, 너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돼, 이 자식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한테 너 진짜 이거를 해주면 이거는 이 헬스케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 너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메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정말 무서운 수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들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갈게요. 이건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 오늘 면역 얘기는 넘어갈게요. 오늘 바이오 컨버전 이 내용만 제가 할게요. 왜냐? 저희가 먹고 사는 것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두유 한 잔을 쫙 들이켰어요. 그럼 이 두유가 제 혈액을 지금 막 돌고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마신 두유가 제 혈액을 돌고 있으면 저 지금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고 있어야 돼. 바로 동맥경화 난리 나는 거예요. 마신 게 일단 소장, 우리 장이 8m잖아요. 마시면 식도 지나서 소장에서는 간에서 쏘는 침에 있는 아밀레이즈, 소화효소, 간에서 나오는 담즙산, 프로티에이즈, 라이페이즈, 지방분해,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와서 분해를 시키고 소장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옛날에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휴먼 게놈 프로젝트 하고 이거저거 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뒷목 잡으면서 알게 된 게 우리가 먹은 게 생각보다 우리가 분해해서 흡수하는 건 별로 없다. 거의 다 밑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그래서 거의 30% 정도만 저희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 소장의 아랫부분, 말단, 일리움이라고 회장이라고 하는 데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미생물이 쪼개기 시작해요. 미생물이 쪼개는데 이거는 에너지나 살로 가는 용이 아니라 미생물들이 그걸 쪼개면서 다 약과 같은 물질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먹은 게 그냥 혈액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들의 케미컬 스트럭처는 장벽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 미생물이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쪼개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혈액으로 뭐가 들어가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이자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 불러요. 제약회사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제약회사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을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장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똑같이 먹고 사는데 누구는 반응군이고 누구는 비반응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폐쇄성 폐질환이 안 걸리는 할머니나 폐쇄성 폐질환이 바로 걸린 젊은 사람이나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반응군으로서 폐를 보호하는 물질을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거고, 비반응군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폐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 COPD라는 게 얼마나 불치병이면은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저희 교수님들도 웃으면서 그래. 진짜 정부가 오죽할 발 없으면 고등어 구워서 걸린다라고 하는 게 COPD라고. 그러니까 그저 예전에 들으셨죠. 폐암이랑 COPD 원인을 모르겠는데 고등어 많이 구워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 말도, 그럴 정도로 이 미생물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반응과 비반응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병이 왜 걸리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삼 같은 거예요. 제일 쉬운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왜 누구는 인삼빨이 듣고 누구는 인삼빨이 안 들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구조는 너무 구조가 복잡하고 커서 우리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쪼개주는 미생물이 장에 있는 사람은 쪼개져서 들어가서 인삼빨이 받고,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받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로 다 정리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가 정말 똑똑한 게 이거를 홍삼으로 찌고 뭐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이걸로 바꿔낼 그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미생물 없는 사람은 홍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어차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 컨트롤, 남들보다 월등히 건강한 사람이 연구를 했던 초창기 연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갱년기 연구예요. 갱년기도 정말 놀라워요.
저희 어머니도 폐경이 거의 60대서 오셨는데 이게 주변을 보시면은 갱년기가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일본인 과학자들이 이 갱년기가 안 오는 여성들의 혈액과 갱년기가 이미 와버린 이른 나이에 갱년기가 온 여성들의 혈액을 비교해 봤더니 갱년기가 안 걸리는 여성의 혈액에는 특이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S에콜이라고 하는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다 콩단백질 매일 먹어요. 콩, 된장, 두부 다 먹는데 반응자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에콜로 바꿔주고 비반응자는 에콜을 못 만들어요. 이 에콜이 여성 에스트로겐이랑 구조가 유사해서 이게 혈액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우울증도 안 오고 갱년기도 안 오고 골다공증도 안 오고 유방암도 안 걸린다. 이건 연구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먹고 살아도 장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먹는 이 천연물들은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브로콜리 우리 장 통과하는데 24시간 걸리거든요. 브로콜리 24시간 동안 블렌더에 갈아가지고 물에다 담가놔 보세요. 걔가 물에 녹는지. 안 녹아요. 이런 우리가 먹고 사는 온갖 천연물들은 물에 녹으려면은 미생물이 그 겉에다가 하이드로젠기, 수소기를 붙여줘야지만이 그때부터 물에 녹아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수소기를 붙여주는 미생물이 없으면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굿모닝이랑 살짝 연결이 되는데 저도 매일 아침에 굿모닝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예요. 제가 하는 레시피가 뭐냐면은 이거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바나나 3분의 2개 넣고 거기에다가 제가 전날 저녁에 뭘 먹었으면 물을 넣고 전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면 두유를 넣어요. 300ml를 넣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제 마이랩 유산균을 뜯어서 넣고 파이토프로틴 APP를 큰 걸로 한 스쿱 반을 넣어요. 그리고 곰곰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를 한 15알 정도 넣어요. 제일 맛있는 게 그 500g짜리 미국산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게 큰 거 말고 8,000원짜리 그거 15알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스트비 2알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블렌더에다 왕 갈아요. 근데 어떤 분이 왜 바나나 3분의 2개냐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걸 맨날 새벽에 해먹는데 이 블렌더를 키면 저희 개가 너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끝부분에 어차피 농약도 많다고 해서 개 좋아하시는 분 들으면 안 돼. 농약도 어차피 많다고 그래서 블렌더 갈 때마다 거기를 개한테 줬더니 그때부터 안 짖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2개는 제 거고 3분의 1은 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갈고 근데 이게 처음에 물을 많이 하면은 이스트비가 잘 안 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띡하게 해서 가른 다음에 물을 한 200ml를 더 넣고 흔들어서 드세요. 그러면 저는 출근하기 전까지 거의 액체류를 1.2리터 정도 마셔요. 그렇게 먹으면 그게 이미 500ml, 600ml 제가 물이랑 마이랩이랑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블렌더에 엄청 묻어 있어요. 물 300ml를 넣고 잘 흔드는 다음에 그거를 더블엑스랑 밀크시슬이랑 오메가3랑 쭉 해가지고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커피 한 잔까지 마시면 거의 1.2리터를 물을 마셔요. 제가 하루에 타겟팅하는 수분 섭취량이 3.5리터예요. 화장실은 좀 자주 가요. 근데 제가 마이랩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메이에서 하고 있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이 유산균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거는 락토핏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런 것들을 다 해내라고 먹는 게 마이랩이에요. 이런 거 다 하라고 하는 게 마이랩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되려면은 수소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 수소기는 다 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랩을 하시면서 물을 많이 안 드시면은 변비가 진짜 쉽게 걸려요. 얘네들이 미생물이 물을 다 뽑아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엄청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하는 물질이 가장 궁합이 좋은 애들이 더블엑스, 파이토프로틴, 오메가3, 아세로라시예요. 제가 연구를 했는데 아침에 굿모닝을 할 때 마이랩이 같이 들어가면은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20% 정도 추가 증가됩니다. 이 약 같은 물질, 아직 약으로도 못 만든 희귀한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렇게 굿모닝을 하고 나면은 점심을 보통 2, 3시 정도에 먹어요.
제 방금 점심도 여기 와서 먹었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거의 6시간, 7시간이 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약회사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한테 아침에 설탕이나 이런 거를 줘버리면은 이 미생물들은 엄청 간악해요. 얘네들은 지밖에 몰라요. 얘네들도 파이토프로틴 콩단백질보다 설탕을 훨씬 좋아해요. 근데 설탕을 얘네들이 맛을 보고 먹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젖산밖에 안 만들어요. 인간에게 하등 별로 필요가 없는. 근데 내가 설탕을 안 주고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밤새 굶었지. 나랑 같이 내가 자는 동안 밤새 굶었지. 모든 얘네들은 일단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주인놈이 정말 어렵고 진짜 힘든 것만 엄청 쑤셔 넣는 거예요. 막 블루베리에 파이토프로틴에다가 뭐 이런 것들만 엄청나게 넣어주고 그러면 얘네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쪼개내면서 약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부터. 설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제일 싫어하는 게 식빵에다 뉴텔라 발라 먹는 거 제일 싫어요. 아침에. 그렇게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날 펫 개점 휴업이야. 그날 그냥 젖산만 만들고 하루 종일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뷰티르산, 가바, 신경안정물질, 세로토닌, 멜라토닌, 행복호르몬, 뷰티레이트, 근육증강 물질, 면역조절 물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1908년에 메치니코프가 저 당시에는 미생물 10종류, 20종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메치니코프가 보는 건 한 20개 중에 치즈랑 요구르트에 많은 거 이런 유산균 좋네. 유산균 많이 드세요. 이거 한마디 때문에 10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유산균만 먹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유산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 안에 있는 이렇게나 많은 수천 종에 달하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내는지가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이렇게 많은 케미컬이 전환이 되고 만들어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면역 체계를 조절을 하고 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 나온다라는 걸 이제는 알았고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다가도 20년의 독점을 주면서 이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제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다. 이건 타이레놀이 아니다. 타이레놀은 사람의 유전자에 피팅이 되어 있는데 유전자에 타겟팅이 되어 있는데 사람 유전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99.9%가 똑같단 말이죠. 타이레놀 하나 만들면은 아프리카 할머니부터 우리나라 신생아까지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란성 쌍둥이도 30% 이상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고 판단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조절을 해줘야지만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조절이 되는 거고 이제는 메치니코프의 시절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학회 가서 딱 하면은 대부분 회사들에서 그 당시 저 그냥 교수할 때니까 교수님은 그냥 계속 교수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 거 못 팔아요. 그거에서 돈 못 벌어요. 그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교수나 연구나 하세요. 이게 제가 맨날 듣던 얘기인데 아메이가 유일하게 사이언스가 그렇다고 하면 해봅시다라고 동의를 한 최초의 기업이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독점을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차피 이 정도 사이언스는 아메이 아니면 같이 할 데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스탠포드에다 그 옛날에 결국 건진 것도 없이 엑스포전 별거 아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1000만 불씩 넣어가지고 한 스탠포드랑 한다든지 이런 저희 회사에 수백만 불을 투자했어요. 아메이가. 그래 수백만 불 투자하면서 진짜 우리나라 CJ였으면은 그 당시에 저희한테 투자하고 했던 임원들 모가지 바로 다 날라갔어. 근데 그 투자하고 나서 7년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같았으면 내년도 출시해야 돼. 300만 불 투자하고 이랬어요. 근데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냥 마냥 연구 그냥 계속 저희가 이제 뒤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시해야 되는데 우리 얘네들 진짜 완전 잘못 걸려. 혹은 줄 알았는데 완전 잘못 걸려가지고 그래서 출시한테 7년 걸렸어요. 연구를. 제가 2007년부터 연구했는데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거기서부터 7년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22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아메이가. 그 정도로 전 세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팅하는 진정한 제품은 아메이의 마이랩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다 락토핀 9,800원, 7,800원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거랑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러면 일단 잠깐 넘어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대기업이면은 유능한 직원이 많은 게 기업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다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건강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예요. 내 장 안에 얼마나 유능하고 좋은 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지가 내 몸의 건강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한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뭐냐?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지가 한 사람의 건강의 핵심이다라는 건데 이 다양성을 높이는 게 극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저희는 이 마이랩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다른 회사들은 결국은 다 잠시만요. 제가 이 면역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똥이 약이다로 갔어요. 결국은. 그냥 건강한 사람, 다양성 높은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게 다른 회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FDA에서 승인을 낸 유일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건강한 사람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게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보스트라고 하는 세레스 테라퓨틱스 미국 회사가 만든 유일한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한다는 게 극도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상을 5년 연속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대부분의 기업이 똥은 약이다로 갈 때 저랑 홀짜펠 교수님 저희 쪽은 똥 먹으면 안 된다 파였어요. 똥 먹지 말고 너무 과학자들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거 하면 상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똥 먹는 거 말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절을 해내야 된다라는 게 화두였고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가 20년 독점을 달라고 한 피마스라고 하는 시뮬레이팅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조절하는 제품이 아메이밖에 현재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슬라이드 때문에 잠깐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터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그 엑스비보 그러니까 레보노칩 그러니까 요즘에 신약 개발에서 가장 최신 동향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항암제 같은 것도 항암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트러스트주맙, 퍼투주맙, 뭐 허셉틴, 뭐 지금 제일 유명한 키투르다 항암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암이 딱 걸려서 의사한테 가면은 5년 전만 해도 의사가 그냥 환자 얼굴 보고 왠지 너는 키투르다다. 이러면 키투르다 가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를 진짜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 사람한테 무슨 종류의 약이 잘 들을지 몰라요. 그냥 의사의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 간암이 걸리면 이게 암세포인지 보려고 이 바이옵시를 하잖아요. 생검을 하잖아요. 생검을 해서 암인지 확인하면서 그걸 연구소에다 보내면은 연구소에 레보노칩이라고 그 암세포를 사람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같이 키워요. 그러고 나서 키트루다, 허셉틴, 퍼투주맙, 트러스투주맙 약들을 미리 넣어보고 어떤 약 들어갔을 때 암이 제일 많이 죽네를 보고 그 약을 처방하는 게 최근의 최신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엑스비보라고 하는 체배양 시스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이크로바이옴에 최초 적용한 게 저희 HM팜하고 아메이의 마이랩이에요. 체변을 해서 가지고 오면 예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뭐고 그래서 뭐 옛날에도 그냥 뭐 쾌변 같은 거 5개짜리 뭐 집에다 사다 놔도 먹으면 다 달라. 할머니는 쾌변 먹으면 쾌변이야. 어머니는 쾌변 먹으면 배만 아파. 저는 먹으면 변비가 와. 왜냐? 이거는 타이레놀이 아닌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할머니부터 저까지 다 다른데 똑같은 거 주고 다 잘 되길 바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져다가 다른 종류의 것들을 넣어보고 뭐가 들어갔을 때 실제 장 안에 미생물의 직원이 많아지는지 다양성이 높아지는지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우수한 대사 물질이 많아지는지를 보고 그거를 셀렉션을 하는 게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를 먹음으로써 그게 선택이 되는 거고 이거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서 실제로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단세지방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 단세지방산의 양이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임상적으로 검증된 게 마이랩이에요. 전 세계에서 임상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검증된 거는 똥캡슐이랑 마이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꾸고 싶다. 똥캡슐을 하든 마이랩을 하든
선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마이랩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저희가 출시를 할 때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출시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그거를 아메이가 돈을 엄청 써서 김앤장이랑 같이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1년을 싸웠어요. 중간에 주무관이 2번이 바뀌었어요. 1년을 싸워가지고 결국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애매한 범주로 만들어서 출시한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왜냐? 그 보건복지부가 봤을 때는 아니 건강기능성 식품은 그냥 플라시보로 뭐 먹고 효과 있죠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게 건강기능식품이고 식품의 개념인 거다. 근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건 당신이 어떤지 모르니까 체변을 해서 보고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주고 시뮬레이션 미생물 배양을 통한 시뮬레이션에서 맞춤형을 주고 그거를 먹으면서 유지를 하고 6개월 있다 분석을 하고 이게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병원 가서 하셔야지 아메이랑 하실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결론일 정도로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였는데 1년을 싸워서 출시를 해낸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논문을 봤다면 출시 못했어요. 이게 저희가 셀트리온이랑 하는 연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반응도가 다르다.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약도 그래요. 저게 안티피디원이라고 하는 요즘에 가장 핫한 면역항암제예요. 근데 이 면역항암제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계가 이게 왜 안 듣는 사람이 왜 안 듣는 겁니까?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했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리스펀더, 보라색이 항암제 듣는 사람, 항암제 안 듣는 사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결국 기승전 다 일로 가요. 이거를 쥐한테 이식을 해요. 똥을. 이 사람 똥 이식, 이 사람 똥 이식. 그 다음에 암하고 항암제 넣었더니 항암제 듣는 사람 똥 이식 받은 지는 암이 줄고 항암제 안 듣는 사람 똥 이식 받은 지는 암이 안 줄어요. 이거는 사람에게서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셀지에 나온 논문이 항암제가 안티피디온이 안 듣는 사람에게 항암제가 듣는 사람의 똥을 이식했더니 멜라노마의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논문이 나올 정도로 실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약효가 항암제의 약효도 좌지우지되고요.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 제일 많은 게 우울증 치료제예요.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치료제의 약효가 사람들마다 너무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다. 그래서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올라가면 정말 적은 양의 약으로도 효과가 월등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연구거든요. 그러면은 이 항암제 듣는 사람 똥의 비밀이 뭐냐? 안 듣는 사람에 비해서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이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봤으면은 보건복지부가 진짜 거품 물었을 거예요. 절대 출시 못한다고. 이거는. 그 정도 레벨로 지금 셀트리온이 똑같은 거 지금 여러분 출시한 마이랩과 같은 그 플랫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저희랑 같이. 예, 그럴 정도로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의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다 답답하게 아메이는 왜 이런 거 광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저한테 교육만 하라고 자꾸 하니까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수준의 제품이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 이 마이랩 하나에 저희가 석박사생이 20명이 넘었어요. 엄청 큰 랩이었거든요. 저랑 홀 교수님이랑 우리 석박들의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이 15년 이상 들어간 게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래서 시간상 이 내용은 좀 넘어가고 그래서 요 면역이랑 요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할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그냥 똥 잘 싸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훼손율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 면역까지는 못 가도 요거까지만 갈게요. 5분, 10분만 저 시간을 더 주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저희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두 개를 다 보잖아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라는 거를 실제로 측정을 해서 결과지로 내주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옛날에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미국이랑 영국에다가 출시를 했었는데 가격이 599불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서비스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판매가 안 돼. 너무 비싸죠. 90만 원이에요. 이거 포스트바이오틱스 봐주는데. 근데 이거를 아메이가 저희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 두 개를 다 하면서 22만 원에 출시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거를 아메이가 자동화 장비 사주고 깔아줘가지고 사실은 지금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이 가격대에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근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물질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뷰티레이트가 뭐를 하느냐? 뷰티레이트는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대사물,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장에서 내가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감지하는 GPR,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41, 43의 가장 좋은 어고니스트. 그래서 내가 시간이 급해지니까 막 이상한 얘기가 막 그냥 가감 없이 막 나오는데 아무튼 그 되게 중요한 물질이자 장벽이 열리고 닫히는 거를 조절을 하는 가장 핵심 물질이자 가바라고 하는 신경 안정 물질의 전구체이자 정말 중요한 물질이고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대사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예를 드리면은 여러분 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속에 있는데 공장이잖아요. 제약회사인데 무언가 이 제약회사에다 충격을 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아무도 못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을 아무도 하지 않고 대사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과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엄청나게 술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알코올로 확 적시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파업에 들어가요. 그냥 나는 안 죽을래라고 해서 돌멘트라고 다 방어 기제로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대사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 우리 몸은 배부름을 느끼는 포만이라는 게 있어요. 포만 중추가 자극이 돼야 되는데 처음으로는 일단은 턱이 움직이는 저작 활동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위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뭔가를 먹었구나를 인지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먹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배부르다고 하는 시그널은 절대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안 속으려고 해요. 왜냐? 그럼 물만 마셔도 배부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느끼는 마지막 센서가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분해해서 대사물로 대사체를 만들잖아요. 그 대사체가 감지되는 순간 배부르다라고 느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몸의 장에 음식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장벽을 좀 닫아요. 왜냐? 음식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벽이 이 멤브레인 필터가 조금 닫히더라도 충분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엄청나게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딱 나타나는 숙취 현상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체가 없을 때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 엄청 배가 고파요. 미생물들이 아무것도 대사체를 안 만들어내니까 우리 뇌는 계속해서 배고파. 자극적인 거.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그리고 장벽이 열리잖아요. 왜냐? 음식물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먹고 있는데 내 장에서는 야, 쟤 지금 속이는 거야. 물밖에 안 먹어. 그렐린밖에 안 나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는 없어.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장벽을 열어. 그럼 장벽을 열면은 내가 먹은 거랑 똥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열린 틈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네는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바로 가거든요. 간으로 똥물이 가기 시작하면은 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의 미열이 몸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약간의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두통과 미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 우리 몸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사람이 음식을 안 먹죠. 음식을 안 먹는데 혈액에 에너지가 있어. 그럼 우리 몸은 그거를 지방으로 갖다 쌓아요. 근육이나 간에다 절대 주지 않아. 왜냐? 이 인간이 지금 굶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너무 귀한 거고 언제 내가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지방으로 다 저장을 해야 돼 라고 하고 간이랑 근육에는 하나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굶는 줄 아니까 장은 열렸지, 쏟아져 들어오지, 근데 이 많은 영양소를 다 지방으로 갖다 쌓지. 그러니까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딱 몸에 힘은 안 들어가. 살은 엄청 쪄. 음식은 엄청 땡겨. 열이 살짝 나면서 머리는 아파. 일어나진 못하겠어. 그게 이 대사체가 안 나오는 그 현상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사체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지표를 여러분이 진짜 포커스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한다고 했잖아요. 이 굿모닝이 이 뷰티레이트 대사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나오고 나면은 그날은 근육에 힘도 잘 들어가고요. 되게 활동적이어지고 가바 이런 게 나오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리지스턴스 높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고 되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거나 영업을 하거나 이런 남성분들은 꼭 마이레벨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레벨을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어린아이들이 술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많은 인스턴트에 들어있는 방부제 같은 것들, 이 방부제가 식품에 있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식품에 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애들이 매일 장에다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술 먹은 것처럼 또다시 미생물이 돌면 들어가. 대사체를 안 만들어요. 애들이 먹어도 배부른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장에 있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높은 수준의 설탕이에요. 여러분이 마트 가가지고 매대를 보면은 매대 실온에 그냥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2년을 안 썩는 거지? 라고 느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잼이에요. 그 정도 설탕이 들어가면 균도 못 살아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과당이랑 설탕이랑 이걸 엄청난 양으로 넣기 시작하면 술 먹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다시 식욕 중추, 배는 고파. 근데 애들은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를 저희가 뉴로 인플라메이션, 뇌신경 염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뇌신경 염증이 요즘 아이들의 자폐라든지 ADHD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촉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요즘에 연구를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아이들의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비밀을 이 장누수로 풀어내고 있어요. 이 장누수. 예, 그래서 이렇게 열려버리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 내용은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지금 가고는 길은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부터 엄청난 센세이션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이거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제품, 지금까지 모든 건강기능성 식품은 드세요. 효과 있을 거예요. 효과 없는 것 같은데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몰라. 이게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면 아메이는 이제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예요. 보고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서스테인하게 끌고 가겠습니다. 지금 과학으로는 100%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 이거 기업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했는데도 지금 안 올라가는 분들이 4% 정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아직 저희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드벤처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제품은 없습니다. 그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왜 이거를 꼭 출시를 했어야만 했는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숫자가 8만 건이 쌓였어요. 이번 달 8만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고 있느냐? 아까 첫 슬라이드. 뭘 먹었는데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 아메이의 데이터베이스가 8만 건이 있잖아요. 이 8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로 반응군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인 미생물들과 비반응군에 있는 특이적인 미생물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리를 하면서 출시한 첫 번째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 굿모닝을 하시면은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딱 나뉘어요. 5대5로. 저는 반응자예요. 아침에 굿모닝을 하면 저는 가스 거의 안 나오고요. 장이 엄청나게 편해요. 속이 되게 편하고 든든하고 바로 다 받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50%는 굿모닝 하면은 방구가 너무 많이 나오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2023년 그 정도로 신생 연구들 23년의 논문으로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먹는 게 폴리사카라이드 탄수화물과 설퍼 컨테이닝 아미노애시드가 단백질이에요. 이거를 먹게 되면은 우리 장내 미생물은 들어오면 일단은 처음에 만들어낸 건 다 가스예요. 황화수소, 메탄, CO2, 수소.
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를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유기산으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왜 유기산으로 넘어가야 되냐 하면은 똑같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유기산에 비해서 가스는 볼륨이 40배가 넘게 커집니다. 장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볼륨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반응자. 넘어가면 아세테이트 갔다 돌아서 아세틸 COA, 크로토닐 COA, 뷰티레이트, 여기서부터 가바, 에콜, 세로토닌, 트립토판, 멜라토닌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8만 건의 DB 안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았고 여기에 있는 특징적인 미생물을 빼서 못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이식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이 엔자임 바이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에서 그 넘어가는 사람들 미생물 20702를 찾았고 이거를 효소랑 같이 붙여서 아메이 겉모닝 소이 프로틴에다가 붙여봤더니 분해 흡수량이 4.5배, 450%가 증가해요. 그게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다른 회사는 꿈도 꾸지 못하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이 다 이 영역들이에요. 엔자임 바이옴. 이번에 저희가 그로잉 랩 하면서 키가 유독 빨리 크는 아이들, 인지능이 좋은 아이들, 안정감이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이런 아이들 장내 미생물은 분명히 가바, 세로토닌, 뭐 칼슘 흡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분비할 거거든요. 성인들도 에콜, 갱년기가 안 걸리는 여성들. 지금 저희 회사 특허 저기 키프리스 같은 거 가서 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특허가 에콜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 때문에 말을 못하지 여러분 마이랩 보면은 여러분이 에콜 생성자인지 비생성자인지 유로리틴 생성자인지 다 알아요 이미. 그리고 용종이 몇 개인지 뭐 근데 이거 얘기하는 순간 보건복지부가 바로 와서 다 셧다운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근데 유전자는 거의 다 동일해. 그러면은 우리가 엑스포좀이 뭔지 아시죠? 웰네스랩 이번 연도에 출시하는 우리 환경을 다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엑스포좀이라고 하는 웰네스랩에다가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을 붙이게 되면 그 안에서 헬스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파트가 저 아는 분이 저한테 너 한국인으로서 미국 회사한테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여기서 터져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메이뿐만 아니라 종근당뿐만 아니라 미국의 GNC를 포함한 모든 헬스케어의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죠? 라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근데 이거를 아메이가 스탠포드 1000만 불부터 해서 지금 15년 이상 끌면서 그거를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안 듣는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 비반응자면 반응자로 바꿔주겠다. 저반응자면 고반응자로 바꿔주겠다. 마이랩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전반적인 분해 흡수도를 극대화시켜주겠다. 이거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완전히 새로운 변혁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으로 제가 이제 결론 낼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 8만 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서 빌 게이츠가 했던 헬스케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바이오의 가장 주된 꼭지 3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반응도, 비반응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건강 상태의 미래를 예측하는 타임머신 만드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엄청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미리 봤던 가장 먼저 본 게 미국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1조를 투자했어요. 1조를 투자해서 1년에 3,000명씩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10년간 31,500개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국립보건원이 모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0년이 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한 달에 매년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한국식품연구원에다 과제를 주면서 미국처럼 1년에 3,000명은 못 모은다. 인구수나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1,000개씩 모으자 해서 우리나라 한국식품연구원이 7년 동안 7,000개를 모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DB가 제일 큽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마이크로바이옴 강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 언더독의 반란이 터져버린 게 아메이가 저번 달에 한 달 만에 6,000개를 모았어요. 상상해 가세요. 한국식품연구원이 6년 동안 모은 거를 아메이가 한 달 만에 모았다고. 그러니까 이건 반칙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스프링 랠리 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왜 도대체 이걸 못 보시냐는 거예요. 다 겪어왔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MBC라는 거를 순식간에 능가해버리면서 이제는 유튜브만 다 보고 있는 거. 롯데 신동빈 회장이 쿠팡 내년에 망한다고 했어요. 진짜 이마트가 비웃었는데 이번 연도 기준으로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다 포함해서 매출 31조, 쿠팡 40조 했죠. 쿠팡이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까지 다 포함해서 한 방에 넘어가 버렸어요. 다 망한다고 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들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라는 게 합쳐졌을 때 상상을 할 수 없는 폭발력이 터진 거를 이미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리테일이라고 하는, 세일이라고 하는 이 소비재라고 하는 거에다가 사람들의 취향을 알아버리고 이 사람이 뭐 살지를 알아버리는 데이터베이스가 합쳐졌을 때 쿠팡, 아마존이라고 하는 월마트 다 망했어요. 아마존 때문에 아시잖아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아직 지금 오지 않은 게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바이오 헬스케어에다 데이터베이스가 붙어버리면은 이거는 유튜브 쿠팡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리테일 수준이 아니에요. 헬스케어는. 우리나라의 GDP의 25%가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100세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삼박자, 유전자의 엑스포점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다 곁들이면서 이 사람들을 모니터링 해주면서 이 사람의 내년, 후년에 걸릴 그 질병을 예측하면서 비반응자는 반응자로 바꿔주면서 반응도를 높이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간다? 이거는 유튜브랑 쿠팡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딱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쿠팡이랑 유튜브 투자할 기회를 놓치셨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아메이가 지난 20년 동안 레일 깔고 기차 만들고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타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마이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미 검증이 돼버렸어요. 이번 연도 9월에 출시하는 로그미 출시하고 나서 타시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날아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인지하시고 진짜 제가 어디가 맨날 하는 게 억울하게도 지금 다른 기업들이랑 다른 데는 아메이 때문에 다 난리가 나고 막 지금 했는데 아메이만 몰라. 여러분들의 파워가 예전에 네트워크가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파워예요. 다른 회사들이 자기네 팬덤 100명 두려고 1년에 수백억씩 써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 팬덤이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아메이는 보면 내가 유튜브 보면 놀랍다니까. 한 달에 유튜브 영상이 수백 개씩 나오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엄청난 팬덤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팬덤이 있는데 이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바꿔내기 시작하면은 이건 국가보다 더 무서운 수준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거를 인지하시고 하나로 뭉쳐서 가면은 진짜로 제가 볼 때 아까 처음에 우스갯소리 5년은 좀 빨라요. 5년은 어렵지만 10년 지나면 진짜 파이저랑 아메이랑 두고 왔을 때 저는 어디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속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